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우리 직업의 현황 그리고 미래를 알아보는 잡스 코너입니다.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쉽게도 저희 2주 만에 한 번씩 뵙고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요일을 바꿔서 부정기적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주마다 계속 나오시는 거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또 네, 이게 아쉽습니다. 또 유종의 미 비슷하게 처음에 의대하고 의사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는데 오늘도 또 의사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기사 보니까 의대 정원 논란이 막 일어나고 전국은 막 파국으로 가고 있지만 의대 수시 모집 시작했는데 지금 뭐 완판이랍니다.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고 그래요. 예, 저희도 코너 중간중간에 이제 지금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 여기서 지방대 다니던 학생들이 서울로 오겠다는 이 기회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은 다 학교 안 나갔으니까는 수능 공부 다시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공계 지망하던 학생들이 오고, 이공계 다니던 학생들이 오고, 심지어는 이공계가 많은 연구원이 많은 회사에서도 저 수능 공부하기 휴직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한다고 저희도 한번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되니까 수치로 좀 드러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는 그냥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5등까지 의대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교 10등까지 지원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뭐 대학생들은 또 공대 다니던 친구들 의대 쪽으로 옮긴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정원이 늘었으니까 위에서부터 채우는 거잖아요. 대학 입시는. 그러니까 물리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이 많은 논란을 다 지나가고 의대 증원이 되고 또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뭐 이탈하신 분들도 있고 병원 시스템 망가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다 지나고 나서 의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서 의료대란의 후폭풍은 어떻게 될까? 이 얘기를 오늘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저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후폭풍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는 이미 뭐 변형이 시작이 됐고 이 시스템 변형은 계속 이어져서 한 5년 뒤에는 우리가 그런 의사 시스템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수시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올해 정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자라는 쪽이 힘을 얻을 것 같잖아요. 물론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들의 문제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번 정부에서 어떤 전문직을 또 표적을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권 시작을 할 때요, 시작을 할 때 약간 일단은 형사나 사법 쪽에서 재판 지원 이런 걸로 해서 그쪽 전문직군, 사법 쪽의 전문직군이 한번 무너진 채로 시작을 했고 교사들이 시위에 나섰죠. 그동안에 많은 이제 모순이나 이런 거를 좀 항변하는 시위에 나섰었고요. 그래서 정권 이건 이제 그동안에 쌓인 여러 누적된 문제들이 이제 발발한 것이겠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는 또 사교육 잡겠다고 수능 킬러 문항 없앤다면서 사교육 뭐 다 한번 세무조사하면서 그쪽을 좀 빌런 그룹으로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R&D가 카르텔이 있다 해가지고 과학자들 그룹을 또 한 번 또 그쪽에 뭔가 빌런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무너뜨리고 지금 이제 의사였잖아요. 지금 이런 행동이 사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이번에 의료 파업 같은 경우 의대 논란 같은 경우에도 사실 70% 정도, 60%에서 70% 정도의 여론의 지지를 얻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 이후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라는 지적이 저희도 했었고 다른 언론에서도 했었고 많이 했었지만 그 첫 번째 60%에서 70%의 지지 가지고 막 밀어내는 그 첫 번째 추동력이라고 할까요? 로켓 발사할 때 그 추진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온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국민들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 의사 선생님들은 낙수 의사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의대 증원 많이 하면은 의사 많이 늘어나니까 낙수 효과처럼 필수 의료에도 의사들이 많이 갈 거다 이런 얘기 정부에서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상당히 모멸감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스펙이나 그동안에 공을 들인 그 기회 비용에 비해서는 다른 의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액수를 받으면서 그래도 사람을 살린다 또는 뭐 나는 세계적인 의사가 될 거다 나는 존경
존경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자부심이 있을 텐데 그것을 사실 필수 의료과는 공부 못해서 가는 과라는 약간 바보 의사 같은 그런 낙인으로 오히려 찍어버리니까는 좀 더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 만날 때 그 이국종 선생님 얘기하면서 이국종 선생님처럼 하루에 진짜 뭐 20시간씩 거기서 일하면서 계시는 분들은 버티지만 또 그분들은 그에 비해서 뭐 약간의 더 높은 월급과 봉급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전문의들 3국종, 4국종, 5국종, 6국종은 모두 이 내가 전공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전문의가 필수 의료의 전문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 수가체계나 의료체계가 잘못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국종 의사 혼자 남은 그 병원에서는 다른 전공의들이 그거를 이렇게 벌충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중반에 보니까 이국종 의사님마저도 지금은 아주대에 안 계시고 다른 국군병원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태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지난 6월부터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정책은 실패했으니 시스템을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국종 그 의사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죠. 닥터 얘기를 다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닥터 얘기는 조금 엉뚱한 말씀 아닌가라고 해서 저도 이 말씀 왜 다시 하시는지 한번 다시 통계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본 게 인구 1000명당 지역별 의사 수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지역의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는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인구 1000명당 지역별 의사 수를 보면은 저 그림이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저 지도에 진한 저겁니다. 데가 많은 거예요. 진한 데가 의사가 많은 겁니다. 서울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평균이 한 2.1명인데 서울이 한 4명 정도 돼가지고 많은데 그거는 예를 들면 성형외과 이런 건 다 서울 와서 하잖아요. 좀 그래서 그런 미용 시술이 많은 것도 있고 인구수 대비로 많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도시가 많고 농촌이 적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뭐 지금 서울, 부산, 아마 대구, 광주, 그렇죠. 대전 뭐 이런 곳 광역시 쪽이 아무래도 많네요. 많고 요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2,000명을 증원하자 하는 거는 저 연한색 저쪽에도 사람은 적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병원에 갈 수 있게 병원 인프라는 필요하니까 저쪽에도 상급 병원도 많이 짓고 필수 의료하는 의사도 많이 두자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한 상황이죠. 그런데 닥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요. 결국 의사는 치료를 계속하고 시술을 계속하면서 그 기술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지역에서 의사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숙련된 의사는 결국은 환자가 많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또는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을 때 헬기로 위급한 환자를 빨리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국종 교수가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방에도 의료 인프라를 늘려라라는 것 말고도 사실은 되게 많은 해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정부가 지금 채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한참 이렇게 여론의 지지를 받았을 때 그때 헬기 몇 대 더 도입을 한 거를 끝으로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입은 없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 사태가 중반이 가고 특히 의대 정원을 배정을 할 때 서울을 다 배제하고 지역에만 의대 정원을 더 배정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 입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문성열이었어요. 문성열이 뭐죠? 문재인 더하기 윤석열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반대 같은데. 너무 반대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항상 지금 표 그리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뭐 400명이던가 500명이던가 지역 필수 의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영리병원처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낙수 효과라는 게 결국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게 변곡점이 됐던 게 그 2,000명 증원한 의사들을 쫙 배분을 할 때 서울에 있는 곳에는 한 명도 늘려주지 않고 지역에다 늘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만 놓고 따지고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도 지역에만 의대를 더 만드는 거니까요. 지도로 그리면은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왜 결과가 이렇게 같이 나왔지라고 하면은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은 낙후된 곳에 병원, 상급병원과 의사를 촘촘하게 깔아두자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계속 펴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권을 넘어서 관료들의 생각이 현장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구나. 네네네. 그렇다면 정권은 바뀌지만 관료는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직업은 미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오히려 더 절망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생각을 하면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대 증원을 할 때 이렇게 지방에 증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전하고 해법이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이국종 선생은 본인은 이제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신 거죠. 중증 외상 지금은 진료, 국군 쪽, 군인 쪽, 군인 쪽으로 병원에서, 옮기신 거죠. 그렇게 그 시스템을 아주대에서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이제 접으신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다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는 억지로 그렇게 지역에 의사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역에 낙후된 곳에 사는 분들이 잘 대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닥터 일기를 제시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은 네. 정부에서는 전혀 그렇게 그런 해법에 대해서는 뭐 거론이 되지 않은 거죠? 예, 현재로서. 그것은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게요. 정부는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은 소통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보니까는 의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사가 어떻게 훌륭한 의사가 되는지 그 시스템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대 의대 홈페이지 가면은 그 시간표가 있어요. 의대 교육하는 시간표가 있어서 그러면 저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저것보다 더 복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위에서부터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 저렇게 하늘색으로 딱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에 교수님들이 세부 전공별로 시간이 쪼개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스텐트만 하는 분이 뭐 한 3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영상 보는 거를 또 3주 가르치고 같은 내과더라도 그런 식으로 막 짜요. 왜냐면은 교수님들은 교수님의 가르치는 게 결국은 임상을 해서 하는 방법을 술기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이 전문의가 된 다음에는 특정한 부분만 하고 그리고 환자들도 알아가지고 이 사람은 갑상선을 잘한대 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갑상선을 절제술을 잘한대. 이 사람은 약물 치료를 잘한대. 저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게 잘하는지를. 그거에 맞춰서 다 가르치고요. 근데 또 반대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 학생은 모든 코스를 4년 동안 한 번씩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맞추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의대 증원 늘릴 때, 변호사 늘릴 때는 괜찮았는데 왜 이게 교수 간에 문제가 생겨? 왜 이거를 가르치는 게 뭐가 문제가 생겨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법대는 저렇게 놓은 다음에서 뭐 헌법, 민법 이렇게 둔 다음에 의자 좀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기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의 그 스케줄이 다 조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간표, 한 학기 시간표 또는 시간표 전체를 바꿀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는 새로 뜨는 어떤 술기가 있으면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런 거를 위해서 의대 교수들이 아마 전체 다 모이는 워크숍을 한 2번 정도 해야지 저 시간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는 것부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게 의대 교육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물론 몰랐고요.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그런데 복지부는 이거를 좀 알고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카데바 얘기 나올 때 막 복지부의 태도나 그런 거를 보면은 애써 무시를 했던지 아니면은 모른 척 했던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카데바 얘기 어떤 거죠? 카데바라는 거는 이제 그 본과 들어가기 전에 시신 해부를 이제 해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뭐 그게 칼의 각도라든지 아니면 뭐 물론 학생들은 보긴 하겠지만 근데 그거를 시신 항구를 놓고서 보는 그 학생의 숫자가 실제 시신인 거죠. 그렇죠. 기증한 시신, 기증받은 시신을 이렇게 해서 보는 거를 하는 게
그리고 또 사실은 그것은 이제 어떤 이론이나 그런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존중을 왜냐면 그게 되게 기증한 시신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존중이라든지 의사로서의 윤리를 배우는 그런 과목이기도 한데 당장 충북대 같은 경우에 의사를 3배수, 4배수 뽑아버리면은 거기에 3배수, 4배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 수업이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먼저 터져 나오자. 그러자 복지부에서 뭐 시신을 병원에서 공유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약간 현장에서 보면은 선을 넘는 금도인 대책들이 막 나온 거죠. 다른 데 있는 카데바를 가져다 쓴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예, 그런 거를 하죠. 현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관료들이 탁상공론을 펼치는 것과 현장에 있는 의사들 사이에 갈등이 사실 의료 대란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입시 접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의사들 쪽에서는 원점 재검토, 특히 전공의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점 재검토는 못하게 된 거 아닌가요? 네, 입시 시작됐으니까.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뉴스 쫙 보는데 지금 당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용산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한동훈 대표가 다시 또 된다고 했다가 뭐 올해 거 바꾸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근데 지금 저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원서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이제 못 돌린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법적으로 저는 그렇게 막 돌리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거잖아요. 만약에 집단 소송이 될 거, 이게 만약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집단 소송을 낼 것이다.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 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집단 소송을 내더라도요. 이 학생이 그냥 지원을 한 거지 뽑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아직 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소송이 인정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급되어 있는 올해 학생과 그러니까 원래 2학년이 됐어야 될 학생들이 1학년 수업을 다시 받고 그다음에 신입생도 엄청 많이 늘어서 같이 수업을 받으면 의료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질 텐데 등록금 내고서 의료교육 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때 가서 정부가 정책을 이상하게 해서 우리가 되게 이상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대로는 내가 의사시험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식의 소송을 걸 수 있는 그 침해받은 권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 약간의 핑계를 이렇게 여러 가지 동원을 하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의 그 생각에서는 대입이 시작했으면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치라서 공정성과 이런 거를 생각해서 룰을 바꾸면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래 양보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입시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지진이 나도 지진이 났을 때 수능을 따로 치게 해주면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꼭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의대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또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가서 의대에서 교육을 너무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까 그 시간표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의대 교육은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이 소송이 될지 저 소송이 될지 뭔가 소송전이든 이런 게 올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금 의대에 들어간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의사 시험에서 마치 요즘에 로스쿨 많이 뽑아놓은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서 확 다 잘라버리는 것처럼 의사 시험을 뭐 좀 강화를 한다든지 뭔가 계속해서 후폭풍과 계속해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가시화되고 있는 쪽은 사실은 전공의도 아니고 의대도 아니고 이제는 전문의 분야에서 전문의 직업 쪽에서 이제 이동이 생겼다는 거 그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저희 혹시 이번에 의대 청문회에서 나와서 참고인으로 말씀하셨던 충북대 교수님 생각나시나요? 좀 설명해 주시죠. 배준환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충북대에서 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의대를 이렇게 늘려서는 교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대표로 하시다가 괜히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화면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얼굴이 약간
상처를 입으셨나 그런 생각이 좀 그쵸. 드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 다른 사진을 봐도 항상 오른쪽 뺨이 이렇게 다른 피부보다 좀 어두우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흉부외과세요. 그리고 네네네. 흉부외과 중에서도 가장 그 광역 다 다루는 그 중환 환자를 많이 보는 흉부외과라서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저희가 눈, 코, 입, 손, 발은 다 양쪽에 하나씩 있지만 심장은 왼쪽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심장을 이렇게 보고 할 때 항상 그 수술실 조명 큰 광을 보는 각도가 일정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오른쪽 뺨만 타서 사실 이분한테 들은 건 아닌데 이 교수님한테 들은 건 아닌데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걸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한쪽 뺨만 탈 정도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거는 지금 관료와 현장이 조금 이해도가 너무 달라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현장은 거의 저 정도입니다. 저 정도로 몰입해서 한 현장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막 이제 안 나오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게 참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저분 충북대에서 광역센터를 맡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 안 계십니다. 충북대가 의대 정원이 제일 많이 늘린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도 좀 반발하시고 반대하시고 하다가 옮기셨어요. 부산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부산에 좋은 삼선병원이던가 이착 병원. 2차 의료기관으로. 2차급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건강 칼럼 쓰시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흉부 쪽에 심근경색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술하시는 이제 그 센터 맡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긴 하지만 2차 의료기관이면 하시는 일은 조금 성격이 달라지셨을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3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옮기는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가 지금 응급실 보면은 기사들 네네. 보면은 어느 응급실은 단체로 사직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 응급센터가 지방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도 있는데요. 그럼 서울도 없으니까 옮기겠죠. 근데 서울에 있는 분들도 전공이 없이 한 3개월, 4개월 할 때부터 이제 번아웃 왔다는 말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고 너무 힘든 데다가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료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구나.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계속 이 방향이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다른 데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또 옮기는 분들도 있고요. 단 요때 3차 병원으로 옮기시는 분들은 강의가 아니라 당장 없어진 결혼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강의는 안 하고 임상만 할게 하면서 옮기는 경우도 많고 지금 대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학병원 의사가 굉장히 명예롭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니까 뭔가 보람도 있고 그래서 선택한 분들이 거기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2차 병원으로 옮기는 건 굉장히 큰 선택인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막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의대 사태 또는 문재인 정부의 그 의료 개혁하기 전부터요. 필수 의료 쪽으로 사람 가지 않는다. 소아과 의사 모자른다. 산부인과 이제 옛날과 다르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은 관성대로 남아 있었던 분들이 현실 약간 현타가 오신 거죠. 뺨이 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하시던 분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면서 옮기셨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충북대에 만약 이분이 계속 계시면은 그 밀려오는 신입생을 어떻게든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가르치면 그만큼 수술 시간이 줄겠죠.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던 그 시간 스케줄이 모두 다 엉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 나갈 수 있는 유인이 발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부분, 재미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직종에서도 이런 식의 직업의 대혼란이 일어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요. 임금의 그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무너지죠? 근데 의사들은요, 이게 보니까는 약간 변호사 시장이나 이런 쪽보다 오히려 의사들의 월급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높기도 하고 낮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를 들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필수 의사들이 너무 돈을 못 번다라는 그 상대적인 개념이 나온 거는 성형외과나 미용 시술하는 의사들이 월 1,000만 원씩 벌면서 그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초보들도 그렇게 벌면서요. 근데 이번에 전공의가 쏟아져 나가가지고 그쪽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에 보면은 지금 월급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높아지고 뭐 연수가 올라가도 결국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기자는 사실은 조금 높아지면은 맞아요. 약간 이름 살짝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걸로도 데스크가 되고 뭐 예, 변호사도 예. 파트너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런데 의사는 훌륭해질수록 계속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개원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자영업자의 임금 구조 같아서도 그런지 이게 임금의 그 변호성이 크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더 커지는 거는 2차 병원으로 아까 가 있대요. 아무래도 모셔가는 거잖아요. 네네. 환자들도 따라가고요. 무엇보다 그 병원의 의료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되게 고액으로 아무래도 가겠죠. 그리고 아까 3차 병원에서 사람이 빠져가지고 올 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더 높여주겠죠. 그러다 보면 3차 병원 안에서는 지금 계속 교수를 하면서 평생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근무했던 의사들보다 지금 갑자기 영입된 분이 그것도 강의도 안 하는데 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들도 생기고 지금 그 임금 구조가 막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렁거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요 언론사도 좀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요 기자들이 이제 수가 쭉 오다가 종편이 확 생기면서 경력 기자 수요가 확 늘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또 기자들도 한번 대이동이 있었었는데 그게 되면 처음에는 막 몸값이 막 좋아질 것 같았는데 결국은 사용자들이 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그 약간 하향됐거든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요? 경력으로 옮길 때 그런 게 조금 하향됐었어요. 근데 의사들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시작할 때 정부나 아니면 여론에서 의사를 비난할 때 최고의 논리가 어떤 거냐면 돈도 많이 벌면서 돈 때문에 맞아요. 하면서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되게 그 논란이 많아서 이번에 약간 스토킹법으로 처벌한다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응급실에서 지금 일하는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명단 적어가지고 아카이브 만들고 하는 거예요. 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공유하고 예, 이런 거. 맞습니다. 그 블랙리스트에서 이제 비난하는 문구들 보면은 일당 500만 원의 응급실에서 일하니까 좋으세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제가 닥터잡이라고 하는 의사판 잡코리아가 있어요. 이거 다 누구나 들어가서 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나온 거 하나 딱 눌러봤더니 얘 저기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마침 응급 쪽을 이제 하고 계셔서 그래서 필수 쪽을 하고 있어서 찾아봤더니 월 8회 근무에 세전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근데 월 8회. 근데 당직 근무 이렇게 당직 근무. 그러니까 당직이 없어서 지금 하니까요. 근데 그래서 세전 연봉 이거 한 2억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달 월급이 2천만 원 정도고 근데 이게 8회를 하니까는 일당 250만 원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최저임금으로 생각하면 월급을 하루치로 이제 받아가는 네, 거니까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의사들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수련하는 동안에 이만큼의 수익이와 이만큼 아무나 그 자리를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 자리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세월, 그게 10년이 넘는 세월 이런 거에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많지만 그렇지만 비난할 때 우리가 던지는 그 액수 일당 500만 원 이것보다는 적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그래서 매우 이런 비난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비난의 강도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급여 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이국종 선생님 같은 분이 열심히 뭔가 시스템 만들어서 응급의료를 중증 외상 환자들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딴 데로 가셨다는 건데 네. 그런 사명감 있는 의사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좀 더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명감이라는 거는 사실은 밖에서 그러니까 비록 내가 힘들고 비록 내 월급이 작고 또 손해보는 게 많아도 예를 들면 가족을 오래 못 본다든지 이런 손해보는 게 많아도 이게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을 할 때 사명감이 생기는 거지 그게 낙수 의사고 바보 의사면서 저기에 있는 거는 정말 경제적 관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보같이 자기 좋다는 일 한다는 하기 위해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그게 사명감이 생기기는 참 어려운 분위기잖아요. 근데
근데 이번에 의대 사태 국면에서 사실은 의사들에 대한 비난이 매우 과도하게 들어가고 그것이 또 정부나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정부가 비난하면 왜 무섭냐면은 그에 맞는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공식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마치 기정사실처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과 다른 데이터가 있지만 정부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공식 데이터로 인증을 못 받아서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모멸감들이 아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문직들한테는 모멸감이 굉장히 크죠, 사실. 사명감과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모태할인 것 같네요, 이번 정부에서.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국종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소수고, 그리고 아까 그 충북대 교수님 이런 분들은 아주 소수고, 상당수 의사분들은 사실은 평범한 직업인인 그렇죠. 것 같아 보이잖아요. 네네. 동네 네. 내과 소아과도 그렇고 성형외과 네. 안과 가면 이제 직업인들이신데 이분들까지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하는 것이 정말 사명감 있는 의사분들에게 소통을 잘못해서 명예를 좀 실추시킨 것은 있지만 의사 숫자를 늘리고 뭐 지금 의대 투자도 더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필수 의료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 네. 원래도 또 이국종 선생님은 그렇죠. 힘드셨으니까 네. 그것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없나요? 그게 그래서 두 가지 면인데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정부든 누구든 여론이든 다들 필수 의료 좀 살려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필수 의료 쪽에는 최소한 어떤 게 문제인지 필수 의료의 현장에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필수 의료를 선택을 안 하는 의사들 전체의 문제 때문에 필수 의료가 생긴다고 진단을 그렇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바보라든지 시대를 못 읽는 사람이 되는. 근데 사실은 그 의사 업계에서는 이분들이 가장 그 의사들 중에서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의사들 업계에서는 존중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위치를 완전 전복시켜 버렸던 거. 그게 하나가 좀 패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 그 여러 가지 동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시스템이 조금 구식 시스템이었는데 그렇게 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식 시스템이 계속 오면서도 뭔가 파랑새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언젠간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실은 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새로운 르네상스처럼 맞이하고 있는 게 생체 유래 물질 가지고 신약을 만든다든지 AI로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맞춤형 진단을 맞춘다든지 지금 신산업이 사실은 엄청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람의 직관이나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필수 의료에서 병원에서 논문 많이 쓴 교수님이 유리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물론 안철수 의원은 전혀 엉뚱한 분야로 그런 벤처 창업을 했지만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식의 그런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2,000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의사들도 처음에 반응이 2,000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말들도 계속 나왔던 거는 사실은 저희는 2,000명 얘기했을 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지금 한 2배에서 4배 이렇게 늘어난 수치가 나왔을 때 카이스트나 포스텍이 계속 연구 중심 의과대학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가 이제는 좀 먹혀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연구 중심 대학은 모든 데가 다 지금 잘하고 지금 막 그쪽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막상 배정을 할 때 봤더니 이게 안 된 거죠. 사실은요, 이거를 너무 공정이나 아니면 지역 분배로만 봐서 이게 되게 패착이라고 보는 게요. 지금 세브란스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이런 빅5 의대 같은 경우에는요, 의대생이 이미 많지만 거기에서 좀 더 많이 넣더라도 거기서 연구 중심 트랙을 더 만들 수도 있고 신약 개발 트랙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논문이나 연구나 진단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뭔가 규모의 경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한 거는 예전처럼 가서 청진기 대고 하는 의사 많이 만들어 놓자라는 레거시 의사 많이 키우자는 거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서 참고 일을 해도 이 나라에서는 그냥 수술을 많이 하고 잘하게 되면은 그럼 수술이 더 해가 되는 거지. 자, 그 수술을 활용해서 다른 미래에 더 인류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연구 기회를 찾아봐라는 그런 두 번째로 이렇게 격상하는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게 바이오 산업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성장 산업인데 거기에 사실은 중요한 의사죠. 네. 중요한 인력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의사분들이, 그러면 의사가 많이 배출되더라도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출이 되면 맞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2차에서 3차로 막 이렇게 2차, 3차 간의 의사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환자들은 3차 병원 가던 환자들 2차 병원 가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나중에 봤을 때 지표에서 우리나라 의학 관련 여러 지표에서 사실 타격을 받을 부분은 어디로 보냐면요. SCI급 논문 수가 확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차 병원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전공의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논문 많이 써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R&D 예산 삭감하고 이번에 의대 정원 늘리면서 마치 과학계하고 의학계가 완전히 분리된 곳처럼 돼서 과학계는 손해보고 의학계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학 쪽이 과학 이공계 연구에 되게 많은 부분은 이미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과학계의 연구 성과도 많이 떨어지는 게 이번 의대 사태가 그렇게 연결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단순히 뭐 의료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연구 역량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건드리긴 건드려야 될 시스템인데 너무 진짜 벌집을 건드리듯 건드려 버려가지고 이대로 가면 이런 R&D 역량, 이런 연구 역량, 전공의들, 전문의들이 밤새가면서 힘들게 지켜온 게 무너질 수도 있다. 사실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거 되돌리기는 저는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거기서 다시 또 균형을 잡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의 의료 대란을 좀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지 홍희경 기자님이 좀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남은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의료 대란 문제 본질을 짚어주신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